지금 8석을 80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보수당은 김형호 독립공관위를 흔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극단주의와의 결별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정상적인 이 보수 정당으로서 가 180석을 넘기고 제일 좋지 않나? 이대로 가면 개헌선도 위태롭다. 이게 선거 결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환교회 서교보기 김미영입니다. 이틀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요.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거나 또 걸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거 결과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민 가야 되나 이런 말을 참 자주 들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민 갈 데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오늘 방송 시간을 다음 주로 미룰까 고민하다가 그냥 좀 평소와 똑같이 저희가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수요일 이렇게 열흘에 2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패턴으로 계속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제목은 21대 총선의 결과와 전망이라는 것은 그 이후 이 뜻입니다. 그리고 좌익 팬데믹 시대에 대처하는 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전염병 또는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전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좌익이라고 표현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전염병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승만 대통령께 배워서 지금도 계속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간염병, 좌익 관염병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제목에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넣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저는 계속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인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도 그분이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됐고 또 100년 넘었죠 훨씬. 그리고 돌아가신 지도 벌써 60년 넘었잖아요. 거의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칭찬과 욕이 교차되고 아직도 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죽고 나서도 계속 욕을 먹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총선에 임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반문연대의 입장에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을 세 가지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꼭 말하면 반문연대의 관점이 아니라 저는 내각제 세력, 내각제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세력, 그리고 범주사파 세력, 그리고 또 반문연대, 문재인 정권에 반하는 이 세 가지 입장을 골고루 바라보면서 선거에 임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이 선거 국면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인으로 뛰어든 것은 아니지만 이 현실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선거에 관여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거전에서 그 적을 반문연대만으로 보지 않고 소위 보수의 범주사파 세력이 들어오는 것과 또 범내각제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견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반문연대에 임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조금 시각이 다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총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선거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총선은 단지 총선 그 자체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의 문제와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총선만 갖고 봤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반문연대의 실패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문연대, 반문재인 연대의 실패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반문연대는 상당히 실패를 했지만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의 위험은 압도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주사파 세력의 위험성은 잠재적으로 높아졌지만 그래도 상당히 눈에 띄게는 뭐라고 그럴까요? 당선된 수가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반문연대 실패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제2의 내각제 세력의 쿠데타. 쿠데타란 말이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비박 쿠데타의 실패.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어떻게 관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것은 전혀 또 다른 틀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결과와 전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단순하게 그냥 일반 저널리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이 참 독특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VOA는 저희 방송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가 좀 힘든 방송이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옷을 또 어떻게 입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있는 옷을 그대로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옷을 사입으라고 돈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옷을 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막 껴입는데 옷도 이렇게 입어라 저 이렇게 입어라 막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VON이 그렇게 뭐 수백만이 볼 만한 방송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많아봤자 3,000명 정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씁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 어머니 옷 살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오늘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전략가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대중적으로는 제 방송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하지만 전략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방송이고 특히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들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이번 선거 결과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 300석 중에서 1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갔습니다. 180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 그 단독 개헌선은 안 됩니다.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의 그 봉쇄를 넘어설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저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과반수만 그 의원이 있으면은 법률 통과시키기가 아주 쉬웠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몸싸움 방지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반수 갖고는 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몸싸움을 줄이기 위해서 과반수가 아니라 이제는 60% 정도, 60% 정도 있으면 좀 법을 쉽게 통과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80석이 60%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의 그 장벽을 넘어서서 좀 법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도요, 이 180석을 좀 만들어서 좀 편하게 그래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 정의당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정당이 사실은 범여건이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180석이라는 건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을 좀 패스하기 쉽게 되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헌까지는 힘들다.
그리고 옆에 그 지금 미래통합당, 분홍색 미래통합당은 103석인데요. 그리고 그 무소속도 대부분 미래통합당에 뭐 가깝기 때문에 그 거의 뭐 110석 가까이는 이제 보수표라고 봅니다. 참 놀라운 숫자죠. 이렇게 보면은 반문연대는 일단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개헌 저지선은 확실히 단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지금 그 분석인데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대통령 선거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180석이라는 이 숫자가 참 놀라운데요. 마치 미리 짜놓은 것 같은 그런 숫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뭐 부정선거에 대한 소지가 많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정선거 소지가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혐의가 있으면 고발 고소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다 드러난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까지가 안 되는 사회라면 정말 심각한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관심을 안 갖고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아주 엄정하게 관리를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한다면 참 이건 참 신기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 득표수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득표수가 1,600만 정도거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1,400만. 득표 차이가 200만 정도밖에 안 나요. 전국 득표 차이가 200만 정도밖에 안 나는데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 난다? 이건 정말 이건 좀 신기하다. 200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의석수는 거의 뭐 어떻습니까? 180대 103. 이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숫자죠.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선거 공약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전체 득표수는 지난번에도 힐러리가 더 많았는데 당선은 트럼프가 됐거든요. 그런 이제 미국적인 선거의 특성 때문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그 총선 같은 경우도 전체 득표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80석에 가까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단 가로를 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결과인데요.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보면 미래한국당이 19석, 그리고 시민당과 열린민주는 거의 같이 보겠습니다. 21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3석이 있고 정의당이 5석. 정의당은 워낙에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사실 크게 좀 벌어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미래한국당, 열린시민당 이런 꼼수 정당이 등장해서 사실은 법을 바꿀 필요가 없게 만들었죠. 이전과 이유가 같아졌고 대신 오히려 너무나 많은 군소 정당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거의 30개거든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것을 열렬히 원했던 정의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 기존의 기성 거대 정당은 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석도 내지 못한 거의 30개 가까운 군소 정당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참 잘 보십시오. 정말 여러 개의 정당이 지금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의 정당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당들을 쭉 검토를 해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범보수, 범진보 이렇게로는 안 되는 그런 목소리가 있긴 있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끼리의 목소리가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들어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좋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참 낭비가 큰
그런 선거제도였다. 아마 다시 이 선거제도는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득표수에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태극기 정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년 내내 태극기 갖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또 따로 여러 가지 정당을 만들었는데 의석은 내지 못했지만 그 득표수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7개를 범태극기 정당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기독자유통일당, 그 광화문 태극기, 그리고 우리공화당, 주로 서울역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그리고 같이 들었었죠. 친박신당, 그리고 새벽당, 그리고 새누리당 역시 태극기 정당이죠. 덕수궁에서 주로 계셨던 분들, 그리고 한국경제당은 보수에 계셨던 이현재 의원이 나온 당인 것 같아요. 한국경제당이 있고 자유당도 뉴스타운 같은 그런 태극기 매체에서 만들었는데 쭉 다 모아보면 110만 표가 넘습니다. 득표율은 4%입니다. 저는 이 110만 표가 넘는 이 표가 그 정치 세력화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진 않지만 저는 이 표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기독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친박신당만 모으면 3%가 넘죠. 3%가 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여러 정당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어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다는 아니고 그렇지만 의견을 물었을 때 범태극기 정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면서 아주 큰 목소리를 냈던 그런 이제 동지들이죠.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제가 아마 다 모여서 내지 않으면은 아마 한석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에게 비례대표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당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 사실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도 제가 올릴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우리 법치와 자유민주연대나 VON의 이 방송이 저에게는 좀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많이 도와주세요.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이 국회의원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표를 보면 이 100만이 넘는 이 범태극기 이 숫자가 저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마지막에 저는 선거 전날 오후에 제가 마음을 먹고 지역구는 우리공화당, 그리고 비례는 기독자유통일당 이렇게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를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기독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에서 표를 낼 것이다, 이 뜻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기적일 뿐이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했냐면 저는 이분들이, 이 100만 표가 넘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각성된 분들이다. 각성되어 있다.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위험 앞에 서 있는지 전반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100만이 넘는다.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난 우리 사회에서 기본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세력화를 못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이 100만 표는 핵심적인 세력으로 등장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한석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긴 하지만 저는 이러한 현상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두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 각자 흩어져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다음에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저희가 범태극기 세력이 꼭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대통령 선거 때 저는 바로 이 표들이 결집을 해서 홍준표 후보를 끝까지 완주시켜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시도했던 이상한 개헌을 막아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0만이 넘는 이 애국 세력, 이 세력이 여전히 국회 의석을 내지 못해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개파 현황을 제가 이번에 꼭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개파 현황인데 지금은 이제 뭐 11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파라고 해봤자 의미가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의 현재 개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까? 여러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걸 먼저 보고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개파 이것은 파이낸셜 뉴스에서 2018년 거의 2년 전에 낸 그 분류인데요. 꼭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자유한국당에 탈당했다 복당한 분들이 있고 잔류파가 있고 또 이번에 재차 복당한 그 새 보수당에서 재차 복당한 이제 재복당파 이렇게 세 파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2018년이기 때문에 이 두 파만 있습니다. 복당파와 잔류파. 이렇게 먼저 좀 보면은 일단 이번에 김무성계는 많이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공천 받은 분들 중에서 5명, 공천 받지 못한 분들을 빼고 공천 받은 분들 중에서 5분이 당선됐고 5분이 낙선됐습니다. 그리고 비주류 복당파 되어 있는 이 세 분, 김세연, 박인숙, 홍철호 중에서 세 분 다 국회의원이 못 됐죠. 그리고 강경 진박으로 분류되는 분, 이번에 아쉽게 김진태 의원이 탈락을 했고요. 그 중에 박대출 의원 한 분이 됐고요. 친박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박완수, 성일종, 이항수 세 분이 됐고 그리고 정우택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네 분은 못 받았고요. 범친박 한성교 이분도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 중립 나경원, 신상진, 심재철, 정용기 이 네 분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주영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박으로 분류되는 분들 네 분 다 당선입니다. 곽상도, 김태흠, 윤상현, 추경호. 윤상현 후보 의원은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굉장한 지역구 관리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그리고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여전히 6분은 떨어졌고 또 6분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범친박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이 언론사에서 범친박 중에서는 그 공천을 받은 분들은 모두 당선이 됐고요. 중립을 유지했던 분들도 주로 그 당선이 되거나 또 낙선이 되거나 거의 반반이고요. 그리고 친홍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분은 이번에 역시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당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골고루 떨어졌다. 골고루 당선됐다. 거의 반반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된 그런 것이 없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번에 그 새로 이제 들어온 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주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리고 서울은 주로 강남권, 강남 3구로 거의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사실 어느 한 계파가 이렇게 잡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누구 하나가 압도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 이번에 뽑히신 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늘 텃밭이라고 말하는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경남, 그리고 강남 3구, 그 나머지는 비례 이렇게 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도대체 여기 새로 누가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나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약간 심각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왜 이런 반문연대가 실패하는 그런 사태가 생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차명진 위원의 뭐 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차명진 의원이 무슨 말 했는지 저는 제명을 시키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제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뭐 선전하고 알려준 분들이 그 선거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뭐 후보 하나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말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제명 이유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뭐 전국적으로 소문을 내줬다? 저는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 현상 자체가 좀 신기한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은 차명진 의원의 그 말 한마디가 뭐 영향을 끼치다 이런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유치한 짓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